1945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풍요를 이루고자 했던 국민들의 높은 열망, 수많은 기업가의 도전, 그리고 국가의 리더십 등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지난 7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됐을까요? 70년 전의 그 길을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들녘에 봄이 돌아왔다. 다가올 풍요를 준비하는 농부는 봄부터 마음이 바쁘다. 이 마을에서 80평생 땅을 일구고 살아온 송영산 씨. 하지만 그가 제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광복 그 후의 일이었다. 제가 제일 먼저 여기 농지 분배 받아서 상환 치르고 그 상환 증서 받은 땅입니다. 여기서 하여튼 먹고 크고 다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걸 말할 거 없고 우리 식구가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거니까. 농부에게 땅은 그렇게 귀하고 고맙고 간절한 것이었다. (1945년) 나라를 되찾았지만 먹고 사는 일은 힘겹기만 했다. 당시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으로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농촌은 피폐했고 그나마 한 뼘 땅조차 없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땅이 없을 때는 이제 그거 소작 짓고 남이 품팔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 품짝 받고 그렇게 많이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품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땅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지났죠.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야 했다. 이때 이승만 정부가 구상한 것이 농지개혁이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을 만들고 이듬해부터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에 따른 자본주의식 농지개혁이었다. 땅을 분배받기 위해 농민들이 줄을 섰다. 내 땅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었다. 당시 정부가 지주들에게 발행한 지가증권이다. 지주들은 지가증권으로 땅값을 보상받고 농민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땅값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송영산 씨도 바로 그때 토지를 분배받았다. 땅값을 다 갚고 받은 상환 증서는 지금 봐도 뿌듯하다.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없다가 그 땅이 이렇게 자기 소유로 되니까
기분이야 말을 수 없이 좋아질 때. 단마직이고 너마직이고 남이 이제 저 대주지 걸 이렇게 소작해서 붙이면은 가을에 타작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소작 뭐 떼주던 것을 안 떼주고 내가 다 이렇게 그 식량이 넉넉해서 가족이 식량 걱정을 덜 했다고 봐야죠. 농사란 늘 힘든 일이지만 땅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였다. 최소한 끼니 걱정을 덜었다. 넉넉하진 않아도 땅이 있기에 슬하의 7남매를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었다. 국가에서 안 해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살아본다든지 하면은 사진 못 하실 테죠.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시책적으로 고루 이렇게 분배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 혜택이 지금까지 애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덕을 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개혁으로 생산성이 좋아지고 농가 소득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지주 계급이 사라지면서 이때부터 사회의 평등 의식이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교육으로 눈을 돌렸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다. 높아진 교육열과 인적 자원은 이후 우리 경제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우리나라는 봉건 사회라든지 계급 사회가 거의 해방 이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 개혁이라는 큰 국가 정책. 이 과정에 우리의 수직적인 계급 사회가 상당히 와해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도리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했던 인천 차이나타운.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이색적인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이곳의 명물은 단연 짜장면이다.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중국 음식점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짜장면은 언제부터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일까? 대만 화교인 손덕준 씨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차이나타운에서 3대째 중국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 이곳에 자리 잡을 때만 해도 짜장면이 지금처럼 흔치는 않았다고 한다. 중국에 오셔가지고 옛날서부터 그 음식업을 하셨어요. 식당업을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그 50년대 또 미국에서 밀가루 같은 거 들어오고 나서 짜장면은 좀 팔기 쉬워졌어요. 그 이전에는 밀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상당히 그 번거롭거든요. 50년대에서부터 미국에서 밀가루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밀 구하기도 쉽게 되고 그래서 짜장면이잖아요. 그때 당시 대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죠. 북한의 남침에 의해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우리 경제엔 다시 암울한 그림자가 덮쳤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미국에서 건너온 구호물자였다. 배고픈 사람들은 미군이 나눠주는 쌀을 받기 위해 긴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미군 구호물자는 전후 민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많은 양의 원조 물자가 미국에서 건너왔다. 밀가루, 쌀 같은 식량에서부터 각종 장비와 설비까지 종류도 실로 다양했다.
전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우리 정부에게 원조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올 때면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후 원조 규모는 빠르게 늘어났다. 1945년부터 1차 경제개발 전까지 미국 원조액은 총 31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조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격변의 시대를 함께 보낸 오랜 벗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와우. 60년 만에 가서 다 잊어버렸는데. 송알송알 살인이 배운 구슬 대롱대롱 봄이들의 옷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손송 방구드는 꽃잎마다 손뿅뿅. 여기 있는 이규도랑 한 동네에서 같이 안병원 선생님 KBS 방송국에 다니면서 쭉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6.25 후에도 부산에 가서 계속해서 또 어린이 음악대, 그 다음에는 이름이 변해서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됐었습니다. 이제 70을 훌쩍 넘긴 그때 그 시절의 소년 소녀들은 1950년대 어린이 합창 단원이다. 당시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우리 정부는 미국에 보낼 사절단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어린이 합창단이 발탁됐다. 우리가 의문 공연하고 군인들 연주를 많이 함으로 해서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인지 어디서 하여튼 좀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절단으로 갈 수 없느냐는 청탁이 와서 그래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25명의 아이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기는 전쟁 후에 정말 그 비참한 광경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딱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상상 못하죠, 어린 맘에. 그러니까 막 천당에 온 것 같고. 여기서 떠날 때는 뭐 그렇게 뭐 굉장한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였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 위에 오렌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오렌지를 못 먹어봐가지고 오렌지 하나 먹으려니까 억울하고 2개 해가지고 방에 가서 나눠 먹기도 하고. 난생 처음 가본 미국은 경이로웠다. 눈길 닿는 것마다 새롭고 신기했다. 미국인들은 멀고도 낯선 땅에서 온 아이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여기엔 마냥 웃지만은 못할 뒷얘기가 있다. 네, 저희들은 사실 그 타이틀은 전쟁 고아로 저희들이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에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런 상황을 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마 얘네들을 한번 보냈는데, 아마 고아로 해서 보내면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간 어린이 합창단은 90일 동안 42개주를 돌며 200회가 넘는 공연을 했다. CBS, NBC 등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면 백악관에도 초청됐다. 비록 나라는 가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다웠다. 25명이 노래했는데 전부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나게 노래 부른 거예요. 괜히 어린애들이 와서 불쌍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음악가 애들이 와서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감동하고 많이 울고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하고. 뭐 사진을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데, 이 사진은 뉴욕에서 10 밀리언 달러, 1000만 불 고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 세레모니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재미난 게 Help Korean to help themselves.
다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10,000만 넘는 엄청난 모금액. 어린이 합창단이 미국에서 돌아오자 서울에선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들의 조그만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희들이 갔던 그때가 한국과 미국과의 그 교류하는데 테이프를 끊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졌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함으로써 세계에서 전 세계 어디도 일어나지 못한 500배라든지 600배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시작이 그 어린이 합창단도 조금은 보여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까? 우리의 소원은 그거는 밤낮 하는 거니까 옛날 거 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돌이켜보면 아프고 힘든 시절이었다. 통일이여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원조로 바뀐 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한 제분, 제당, 면 방직, 이른바 300산업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뿌리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95년까지 제1모직 공장이 있던 자리다. 공장이 옮겨가면서 지금은 본관 건물과 기숙사 몇 동만이 남았다. 10대 후반, 이 모직 공장에서 일했던 단발머리 소녀들이 시간을 거슬러 이곳을 다시 찾았다. 이 나무도 옛날 저대가 봐. 이게 숙심동이었나? 숙심동. 아니 맨 마지막이지 뭐니?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기계 소리, 웃음소리가 사라진 빈 건물엔 세월만큼 묵직한 정적이 깔려 있다. 그런데 기억이란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씩 불이 켜지듯 선명하게 떠오른다. 스팀이요 빨래 말르고 왜 그대로 요래 있노 그죠? 세상에 두 사람이 맞아요. 살림 있다. 이래 이제 꿈이 낳고 이런 거 했지. 그대로 있네. 그리고 이제 이 담요 이 털 때도 둘이서 이래 맨날 털고 맞아요 밖에서. 그래 지금도 봐라 다듬이가 그대로 안 있나? 이 앉아보세요 얘들아.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는 세 사람은 1960년대 초 이곳 제1모직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다. 18살 때 내가 요 왔지 싶어요. 예. 16살 때부터 몇 년 동안? 3년? 난 한 4년 있다가 나갔어요. 23살에 취직 갔으니까. 아, 그때 힘들었던 거는 뭐 좀 야간하는 게 조금 힘들었죠. 낮에 일하는 거. 우리 3교대를 했거든요. 그 시절에도. 그래 19살 안 됐을 들었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땐 다 했던 다 그렇지. 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고 졸업을 하러 나갔다 하니까네.
1956년 제1모직 공장이 처음으로 기계를 돌렸다. 공장에선 직원 1000여 명이 일을 했다. 당시로선 꽤 큰 규모였다. 이때 제1모직 외에도 여러 곳에 굵직한 제조업 공장들이 생겨났다. 주로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공장이었다. 바로 이 시기 미국의 원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옛날엔 밀가루를 줬는데 이젠 통밀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가루 대신에 원당을 주고 뭐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내에서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분 공장도 지어야 되고 제당 공장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이 그 원면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걸 이제 옷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방직 공장 이런 걸 지어야 돼요. 이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대구 제1모직 공장터에는 당시 회장 집무실이 그대로 남아있다.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이곳에서 회사 경영을 지휘한 인물. 바로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다. 원래 무역업을 하던 이병철은 1953년 미국의 원조로 받은 설탕의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을 부산에 세웠다. 설탕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당시 설탕 공장은 북한에만 한 곳이 있던 터라 생산된 제품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이병철은 설탕 사업으로 번 돈으로 제1모직을 설립했다. 면보다 비싼 모직 양복은 불티나게 팔렸다. 부자와 멋쟁이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가 급상승했다. 호텔 홀에서 제1모직의 제품으로서 디자인된 화려한 패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특히 종래 패션과 달라 정부 지원도 한몫을 했다. 당시 정부는 원조받은 원료를 싼 값에 기업에 공급해주고 외국 제품의 수입도 억제했다. 이 바람을 타고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제당, 제분, 방직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속속 생겨났다. 생산된 제품이 모두 흰색이라 이들을 통칭해 삼백산업이라 불렀다. 덕분에 55년부터 60년까지 제조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 삼백산업은 기업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였다. 번듯한 공장에 취직하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옛날에 있었던 게 아이고 여기 세탁 서였네. 옛날에 빨래하던 데도 여기 빨래하던데. 아이고 세상에 이리 좋은 시설이 옛날에 봐라. 옛날 그때는 이리 시설이 좋았거든. 공장의 단체 생활은 때때로 엄격하고 고단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복닥거리는 것보다는 한결 나았다.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모두 집보다 회사가 편리하고 안락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빨래 씻고 정말 그죠? 쫙 열로 딱 서가지고 같이 서로 물이 막 이리 튀고 해도 모두 다 웃으면서 씻고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가보고도 또 그때 특히 여자가 변변한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 회사 유니폼은 꽤 뿌듯한 것이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주쯤 됐을 때 여기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 정말로 합격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우리 하면서 외출로 가면 그때는 젊었을 때 너무 예쁘게 해가 이래 나가면 다 그 시내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도요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시험도 쳐야 돼요. 그 시험 치가 왔어. 그래도 어깨겠다니까. 그때
우리 사내 결혼은 막 잘했다 하는데 공무원 뭐 결혼한 사람 잘했다 소리를 안 했어. 그만큼 회사가 좋았다 하니까. 맞아. 그렇게 사내 회사 댕긴 사람들이 진짜 돈도 많이 버리고 그랬다 그러니까. 니는 공무원한테 갔지?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물결 속에 그들이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유엔 기념공원. 1951년 조성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 2,300구가 이곳에 묻혀 있다. 정택홍 씨는 1951년부터 묘지를 관리하던 미군 사령부 통역으로 일을 했다. 그 즈음 이곳에 비상이 걸렸다.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오기로 돼가 있었는데 오는 올적에 유엔 묘지로 온다는 우리가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저 구역은 아주 호프파이였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당시 그의 일정에는 부산 유엔 묘지 방문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유엔 묘지는 황량했다. 미군은 급히 잔디를 깔아줄 한국 업체를 물색했다. 그러나 엄동설 안에 잔디가 있을 리 없었다.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한 젊은 사업가가 나섰다. 바로 정주영이라는 이름의 사업가였다. 그는 잔디 대신 청보리를 심는 기지를 발휘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으로 왔어요. 오늘 됐으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몇 분 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헬기가 여기 와가지고 시찰을 하고 또 전지현 씨는 여기서 뭐 아마 매일같이 붙어 있었죠. 그러나 전지현 씨가 누군지 우리도 몰랐고요. 영어에 능통했던 동생 정인영의 회화 실력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미군의 대규모 건설은 정주영의 현대건설이 도맡았다. 당시 300산업과 더불어 국내에선 건설 붐이 일었다. 그 중에서도 미군 관련 공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미군 공사로 신용과 돈을 쌓은 현대는 1957년 정부의 한강 인도교 공사를 따냈다. 이때부터 승승장구. 1960년 이후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했다. 미군 공사는요, 대금을 달러화로 결제를 해줘요. 국내 여느 공사는 화로 결제해 준 환화죠, 그 당시는. 근데 여긴 달러화로 결제해 줍니다. 근데 왜 건설업자들이 미군 공사에 목을 매냐 하면 이게 당시는 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미군 공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0불 수주했다 그러면 그걸 원화로 하면 뭐 그 2배 되는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이렇게 미군 공사에 매달리게 됐고, 이 시기 국내엔 시멘트, 비료 같은 기간 산업 공장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산업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산업은 섬유, 식품 같은 경공업으로 쏠렸다. 원조 경제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스스로 자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50년대는 이 전쟁 폐허해서 복구하는데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됐고, 또 우리가 그 전혀 외화 보유라든지 이런 면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느냐 하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개발이나 하는 이런 전혀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때 이미 누군가는 큰 부자가 됐고 돈은 더 많은 부와 힘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경제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면서 우리 스스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는데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산업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레 몽우리를 터뜨리는 봄꽃처럼 세상 일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반갑습니다. 1988년 조달 청장을 지낸 김태승 씨. 92년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한곤 씨. 두 사람은 60년대 경제개발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지켜봤다. 특히 김한곤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 공채 1기이기도 하다. 그 장면 민주당 정부는 그 당시에 그 경제개발, 사회개혁, 민주화를 표방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이제 했는데, 이 공직자들이 과거에는 주로 이력서로 이제 취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그 공직자의 그 채용을 공개 채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원조는 영원할 수 없었다. 미국의 원조라는 것이 언제까지 무기한하고 이렇게 계속될 일은 만무한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 자립의 길을 찾아내야겠다. 1960년 출범한 장면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 개발을 선언했다. 그 신호탄으로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댐, 발전소, 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사업을 실행할 국토 건설 사업 요원 2천여 명이 공채로 선발됐다. 우리나라 공무원 공채 1기인 셈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자,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60점 이상 그 합격한 사람이 2,07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 61년 3월 1일부터 3개월간 각 읍면에 한 사람씩 현장 경험을 해야만 국가 개발에 도움이 되니까 현장 관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3월 1일부로 전 읍면에 한 사람씩 그 배치가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시대는 또다시 격변했다. 5.16으로 권력은 군인들에게로 넘어갔다.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 그들 역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제1의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 문교부에서는 이번에 국민체육연구 이른바 건설의 무용을 만들어 사회 전체의 경제 재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무용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을 위한 보다 중요한 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새로 경제기획원을 설치했는데 재무부 장관이던 김유택 씨가 초대 경제기획원장이 되고 재무부 장관에는 전병규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유택 원장은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경제기획원이 설립된 것이다. 두 사람은 바로 그 시기 신설된 경제기획원으로 발령받아 일을 했다. 야심차게 출발한 경제기획원은 당시 공무원 500여 명을 거느린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핵심 조직이었다. 이 새롭게 이제 경제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원을 많이 좀 뽑았어요. 아다시피 영어 잘하는 사람, 독일어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뽑고 또 이제 경제원이 필요한 직원을 뽑고 이렇게 뽑을 적에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경제기원이라는 것은 아주 그 새로운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경제기획원의 힘은 막강했다.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다른 경제부처를 지휘하도록 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파격적 권한도 주었다. 경제개발의 종합적인 밑그림도 이곳에서 나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1962년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됐다.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기간 산업을 육성해 자립형 공업국가로 가겠다는 의지였다.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진짜 그 예산을 나눠준다는 칼자루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내가 주사다 사무관이다 사무관한테도 장관이 와서 인사하는 것도 있고 한번 돌아가면서 악수를 청해주고 또 청와대 뭐 비서실에도 연락이 오고 아주 그 프레스티지를 할까 말이죠.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당시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공공자원과에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통행금지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다. 제 기억에 남는 가장 그 중요한 사업이 이제 포항 종합제철 사업 그리고 소양강 다목적 댐 우리나라 이 경제 개발의 그 근대화 과정을 누구보다도 그 중요한 사업의 핵심 분야는 제가 많이 참여를 했다. 하나의 그 어려웠던 세월이지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후회 없이 일했다. 후회 없이 일하지 않았냐. 그리고 어떤 반대급부도 없이 맹목적인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일 같은 이렇게 만들어준 거 조금이라도 고언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적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때 우리 수출 산업의 굴뚝이었죠. 바로 구로공단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964년 한국 최초로 이 수출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이 바로 이 구로공단입니다. 그 시절 수많은 수출 역군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이 배어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 수출 산업의 메카였던 구로공단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화폐박물관.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화폐에서부터 현재 한국은행권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우리 화폐의 어제와 오늘이 펼쳐진다. 그중 1962년은 우리 화폐 역사에서 기억될 만한 해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환이 사라지고 원이 새로이 등장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영국에다가 극비리에
화폐를 당시에 환하던 것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10대 1의 디노미네이션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화폐를 찍어 와가지고 부산 항에다가 한 달 전에 딱 갖다 놓고 이것은 폭약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건 건드리면 터진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군사용품으로 비밀리에 관리했던 거죠. 전격적인 화폐 개혁. 돈을 바꾸려고 은행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정부는 화폐 개혁을 통해 숨어있던 지하 자금을 찾아내고 이를 경제개발 자금으로 쓸 계산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돈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시중엔 돈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화폐 개혁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하자금이 있을 거라 했는데 거기도 별로 돈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했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땐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지난번 그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인플레이션도 좀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났던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은 수출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한다.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선 일단 수출로 돈을 버는 것이 먼저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구로공단이다. 이때부터는 수출 제일주의 시대였다. 정부는 종합적인 수출 지원 제도를 만들고 수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출 여군이라는 이름으로 공장 불빛 아래 청춘을 불살랐다. 목재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인천. 1960, 70년대 우리 수출 산업을 이끌었던 현장이기도 하다. 1936년 설립된 대성목재는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시초다. 지금은 주로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보드를 생산하지만 원래 합판 생산으로 유명하던 곳이었다. 1960, 70년대 대성목재에서 근무하며 합판 수출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 이 공장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두 사람은 감회가 새롭다. 밤낮으로 합판을 찍어내던 과거와 비교하면 공장 시설과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옛날 생각 좀 나세요? 어떻게? 아, 그럼 부러워요, 부러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에서 시작한 거니까. 무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 생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 고초가 많았죠. 하여튼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이뤄내야 되니까 전쟁이죠, 전쟁판. 원래 합판 가공 수출은 일본이 도맡아온 분야였다. 그런데 1960년대 일본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 사업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우리 정부의 수출 촉진 정책이 맞물리면서 합판 수출은 불티나게 이루어졌다. 수입국은 주로 미국이었다. 그 선화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증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은행에 제시하고 그 대금을 이제 회수하는 건데 정말 꿈 같은 일이 이게 100만 불, 200만 불 뭐 어디 상상할 수 없던 금액들을 저희들이 손으로 만지니까 좀 실감이 나죠. 그 대단했습니다. 그때 대성목재 인원이 3,000명인데 인천에 뭐 월급날이면 인천 뭐 시장이 술렁술렁했죠. 수출의 힘은 대단했다. 1965년 매출의 기준으로 대성목재는 국내 기업 순위 5위에 올랐다. 정부의 거의 무제한적인 수출 지원책도 수출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무슨 홍콩 같은 데서 100만 불어치 수출 오달 받았다. 그러면 이제 주거래나 가서 확인하면 공장 시설 투자비 다 줘요. 운영 자금 줘요. 그것도 금리도 거의 뭐 엄청나게 파격적인 금리. 세금 깎아줘요. 거의 수출 오다만 따면요. 내 돈 들이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게끔 해줬어요. 모든 역량이 수출에 집중됐다. 제품을 팔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찾아갔다. 마침내 1964년 11월 말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1962년부터 10년 동안 우리 수출은 연평균 40%씩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시기 제조업 일자리도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출이 낳은 작은 기적이었다. 그 시절 정부와 국민 모두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기치 아래 온 힘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는데요. 해마다 수출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고용도 크게 늘어났죠. 이때 바다 건너 수출길에 나선 건 우리가 만든 한국산 제품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머나먼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간호사와 광부들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파독 근로자 기념관. 1960, 70년대 이역만리 독일로 떠났던 수많은 광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수백 점의 손때 묻은 사진과 기념품 속에 담겨 있다. 이곳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는 홍정률 씨는 1964년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땐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독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걸 제가 책을 입수해가지고 독일에 대한 게 상당히 흠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그 계기로 독일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 지망을 했었죠. 1960년대 초 경제개발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는 서독과 차관 교섭에 들어갔다. 서독은 차관을 약속하는 대신 노동자를 파견해 줄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른바 파독협정에 따라 1963년 첫 광부 모집이 이루어졌다. 500명 모집에 무려 4만 6천 명이 몰렸다. 서독에 가면 국내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해 12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들이 열렬한 환호 속에 길을 떠났다. 그들이 최초의 파독 광부였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그런 독일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2개월 동안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장에 투입이 되는데 1000m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1000m 이상 되는데 이제 지하에 내려가면은 40도 이상 됩니다.
땀을 피우듯 하고 하여튼 물에 빠졌던 뭐 이런 뭐 속된 말입니다만 생쥐 모양으로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 석탄으로 번복이 됐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노동. 광부들은 주어진 환경에 몸과 마음을 맞춰나갔다. 그러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해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1964년 고국에서 대통령이 찾아와 광부, 간호사 600여 명을 만났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수백 명이 이제 나열을 했어요. 양쪽으로 나열을 했는데 목이 메가지고 말을 못하고 동해물과 그 우리 애국가를 부르다가 전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들어한 거죠. 이게 제 침대인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8천여 명이 서독으로 떠났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시커먼 탄가루와 함께 가슴 속으로 삼켰다. 당시 광부들의 임금은 600마르크 수준. 한국 직장인 평균보다 8배가량 많았다. 그 돈의 대부분을 광부들은 고국으로 송금했다. 송금액은 우리 전체 수출액의 2% 가까이 달했다. 이 돈은 가계 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뿌듯하죠. 참 애국에 와서 비록 광산에서 일을 하지만 이걸 이제 고국에 보내면 가족들이 살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히 그 버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불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뭐 깊은 마음으로 저걸 했어요. 남해 독일 마을.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이다. 이곳에 사는 류길자 씨는 1966년 독일로 갔던 간호사다. 그때부터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이 본격화됐다. 칠남매 중 가운데였던 류길자 씨는 동생들 공부시킬 꿈에 부풀었다. 사진 속 22살 아가씨는 환하게 웃고 있다. 그 받은 돈을 거기서 50마르크 내지 20마르크를 놔두고 한국으로 다 송금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동생 대학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군인에 나오고 대학을 보내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 쓰시고.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은 인기가 좋았다. 그녀들은 친절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했다. 생면부지 독일에서 스스로 삶을 개척한 당당한 한국의 딸들이었다. 성실했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가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간호원들을 모르니까 참 귀엽게 봐주고요. 저희들이 말은 못했지만 일은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대우는 좋게 받고요. 그 간호원장이나 그 학교 병원 그 원장님이시나 다 잘해주시고 뭐 잘해준 기억만 납니다. 네, 들어오세요. 류길자 씨 집으로 이웃들이 찾아왔다. 독일 마을에 함께 사는 그들은 1970년대 초반 독일로 간 간호사 후배들이다. 종종 함께 모여 그 시절을 추억한다. 독일에 가니까 너무나 그 문화가 생활 문화, 언어 문화, 많은 것이 틀리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젊지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다시는 한국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저는 사실 독일을 가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는 그립더라고요. 굉장히 고국 생활이.
그냥 맨날 외국에서 이방인 생활로 하다가 죽게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힘들다 생각지도 않았다. 고생도 낙이 되던 시절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착안을 받게 한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게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게 독일 마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관에서 이제 저희가 그 해설 일을 맡아서 하면서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그때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중요한 일을 했는가 지금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참 뜨겁게 치열하게 살았다. 이상한 거를 했어. 내가 그게 뭐냐 하면 알지. 돌아보면 아득한 혼란과 혼돈의 시절.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꿈과 열망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맨몸으로 한 시대를 밀어간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 경제는 싹을 틔울 수 있었다.